추미애가 결국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의 SNS와 달리 굉장히 짧게 두 줄만 올라와 있어요. 옛날에는 길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의 울분을 좀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라고만 딱 되어 있냐면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올리자마자 좋아요 이런 이 동의 그야말로 격려의 이모티콘이 5,600개 약 거의 6,000개나 달렸어요. 1시간 만에. 그리고 댓글도 1시간 만에 약 1,000개 정도가 달렸고 공유가 352회 정도나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북을 쓴 것은 지난달 11일 이후에 그러니까 28일이니까 17일 만에 처음인 이 첫 SNS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페이스북에 최근 페이스북에는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가지고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있다.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 하얗게 밤을 지낸 국민 여러분께 바친다. 이런 글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제대로 안 될 때 본인이 얼마나 산산조각이 나겠느냐. 명예도 없어지고 이름도 없어지고 지금까지 5선 국회의원 당 대표까지 지냈는데 이게 내 몸이 내 이름이 산산조각이 난다. 그렇지만은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 이건 버리지 않겠다. 이런 결의를 다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 생각과 달리 징계의 의결까지는 잘 나갔는데 사실 징계의 의결도 잘 나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해임하려고 했는데 정직 불과 2개월밖에 못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정법원에서 딱 기각이 돼버렸어요. 행정법원에서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생각보다 그야말로 독한 성격의 참이라고 고생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아니 들을 수가 없네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어제 밤 10시 10분경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27일 밤 10시 10분.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1,000개가 넘는 댓글, 45분 만에 1,000개가 넘는 댓글과 공유가 352, 그리고 이모티콘 좋아요가 5,600개. 어마어마한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문바들이 세계입니다. 여기에서 무한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힘내시라. 이런 댓글이 줄을 이뤘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명색이 법무장관이시면 부끄러운 줄 알아. 이런 비판 댓글도 지금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흘이 넘게 침묵을 이제 깼어요. 왜냐하면 12월 24일 날 판결이 난 이후로는 열 나흘이네요. 열 나흘. 14일 2주 만에 이제 결국은 입을 열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얘기한 대로 결국 월요일 날 이렇게 야밤에 올렸다 글을. 자, 그러면 이게 쉽게 오지 않는 그날이 뭡니까? 윤석열을 내쫓는 날이죠. 그렇죠? 식물총장으로 1년 내내 만들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징계의 최종적으로 의결을 통해서 내쫓으려고 했는데 식물총장 갖고 만족을 못하니까 이게 그날이 쉽게 안 왔어요. 왜 행정처분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법으로 2번, 3번씩 오뚜기 같처럼 살아나는데 기어이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 날은 반드시 와야 된다. 그래야 검찰 개혁이 돼서 본인이 꿈에도 소원이었던 그리고 취임할 때도 국민께 약속했던 검찰 개혁 완수의 날이 와서 월계관을 반드시 쓰고야 말겠다. 이렇게 지금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 이 얘기는 본인이 주어로 돼서 그렇게 오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장관직을 내놓았지만 후임 장관이 와서 그 일을 성취하라는 얘기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쫄르고 압박하고 반발을 하다가 지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치다 이제 청와대가 사의를 생각보다 빨리 본래는 대통령도 1월 초에 이 징계 의결대로만 진행이 됐으면 1월 초에 꽃가마를 태워서 내보내려고 공수처 설치하는 거 이렇게 시나리오를 썼었는데 지지율은 빠지죠. 민주당 지지율 빠지지. 본인 지지율 빠지지. 4월 선거는 당을 앞당겨 오지. 그러니까 추미애가 아무리 난리를 쳐봐도 추미애 신경 써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은 제3자 입장에서는 같아요. 검찰 개혁이 와가지고 제대로 윤석열을 몰아내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참 독한 사람이냐 이런 말씀을 안 잊을 수가 없네요. 예.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추미애가 말이죠. 윤석열 총장은 몰아내는 데서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여기저기에 널려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부구치소와 541명의 확진자가 나오게 방기했던 이 직무유기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지 NGO 단체에서 한번 이거 옛날에 말이죠. 이 IMF가 봤을 때 IMF를 방치 못한 죄로 영창 갔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부구치소에서 우리 국내에서 단일시설에서 500여 명이 집단 확진이 발생하는 것은 처음인 일이에요.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이 구치소 같은 거 잘 챙겨야 된다. 이런 워닝들이 충분히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유기 방기 아닌지 한번 이거 법적으로도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또 실패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나경원이를 또 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거를 누가 했습니까? 나경원이 피의사실 유포를 누가 했어요? 추미애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내가 보고받고 있는데 죄가 좀 된다. 그래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 국회에서 밝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죄가 됐나요? 전혀 안 됐어요. 그 수사를 누가 했는데요? 이성윤이가 했잖아요. 그런데 그 건수가 무려 13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13건 전부 다 이성윤이가 전부 불기소 처분했어요. 자, 이러니 추미애가 지금 여기저기 걸린, 나경원 의원 법률가 아니에요?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 법률가니까 이거 추미애와의 연계,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떻게 경위로 이 재탕, 3탕, 4탕까지 쳐가지고 불기소 처분했는지, 여기에 추미애가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 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27일날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추미애 검찰이 진실과 사실 앞에 무릎을 끄는 것이다. 진실에 있으면요, 추미애 검찰의 패배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건도 안 되는 사건이면 이성윤마저도 선뜻 수사에 나서지 못했겠느냐. 저를 괴롭히지 않고서는 못 빼는 정권이네 민주당과 추장관은 검찰을 무리하게 움직여서 대대적인 탄압 수사를 벌였다. 그러면서 누가 배후에 있냐? 누가? 추장관이다. 누가 그 순회인가?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저와 이 정권이 카리텔이라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윤 총장을 몰아내려다가 실패하고 징계마저 법관의 양심 앞에 무력화된 이 정권이 이제는 버젓이 검찰총장 탄핵을 꺼내들고 있다. 이것은 이 정권이 사법장악 3단계의 마지막 단계다. 그래서 인사권, 징계권 남용이 1단계, 공수처가 2단계, 이제 3단계는 판검사 벌초다. 그래서 180석 입법 독재 권력으로 마음에 안 드는 판검사를 탄핵으로 솎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닌 대한민국 사법질서 장악의 본격화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추미애는 윤석열과의 관계에서 3연패, 또 나경원 또 1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 문바들 윤석열 탄핵하자 이런 문자 공세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청와대 청원란에 윤석열 총장 탄핵하라 이런 청원을 올려서 4만 명 가까이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가수 이승환 씨가 여전히 SNS를 통해서 그야말로 윤 총장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연일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또 올린 글에는 빨갱이 타령인 지겹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또 어제는 댓글에 올렸냐면 이승환 빨갱이 놈 정치에 끼어들지 말고 노래나 똑바로 해라. 어린 놈이 나라를 망쳐먹는데 끼어들지 말고 이런 비판이 달리니까 요거를 갖다가 본인이 캡처해서 또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그놈의 빨갱이 타기는 지겹지만 어린 놈으로 보였다면 고마워.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요. 알 수 없는 참 이 표현의 자유, 예술인들도 호불호 분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이미 법적 근거도 다 이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이승환, 이건 이념적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빨갱이 같은 놈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런 비판도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징계 처분 이 효력정지 결정이 내린 날에는 뭐라고 페북에 올렸느냐? 세상이 모두 너희들 발밑이지 라면서 해시태그를 달아가지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이런 말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25일 날에는 또 올렸어요. 우리는 승리한다. 꺾이지 아니한다. 그렇게 또 올려놨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얼마나 이 이념이 그야말로 편향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행정법원의 이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26일 날 조선일보에 칼럼 하나를 썼어요. 법원의 윤석열 결정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래서 폭주하는 권력을 사실과 법리로 판단한 법원이 막아섰다. 검찰 독립성과 법치는 누가 훼손했는지 국민은 이제 알게 됐다. 이런 아주 좋은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은 여러분들께 한 5분에 걸쳐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예. 힘겨웠던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코로나 감염병이란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의 존엄, 자존, 공존이 한계 상황에 내몰린 한 해였다. 하지만 이 자연재해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민주적 사회질서가 이른바 운동권 독재 세력에 의해 허물어진 일이었다. 독선적이다 못해 광기의 양상으로까지 치달린 추미애 장관과 그 동조자들의 행태는 지켜보는 것조차 힘들었다. 이 나라와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기에 하는 개탄 속에 차라리 눈을 감고 싶었던 건 필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거침없는 권력의 기세 앞에 어떤 호소도 분노도 저항도 무력해 보였다. 이 폭주하는 권력을 법원이 막아섰다. 법무장관이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권한을 총장을 해임하는 도구로 전행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몰각하는 행위라는 조미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의 준연한 판시가 그 시작이었다.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에 대해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정 씨를 법정 구속한 임정엽 서울중앙지법 판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홍승욱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의 결정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대목에서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 3명의 이 법관들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미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임정엽, 그다음에 홍순욱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무너져 내리는 법치주의, 무너져 내리는 검찰 바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중 홍순욱 판사의 결정문 내용을 읽어보았다. 누가 보든 편드는 결정이 아니었다. 그 한 사례로 검찰총장의 2개월 직무정지는 검찰 전체의 운영에 중대한 공백을 가져오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검찰 수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다는 윤석열 총장 측 주장을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검사나 일선 검사들 하나하나가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이 공백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논리로 수용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일체의 가정 주관적 주장, 애매함을 배격한 채 사실관계와 법리에만 기초한 판단이었다. 신문진영의 라디오 진행자 김호준은 이를 두고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라고 분개했다. 하지만 삼권 분립의 정신에 기초한 사법부 본연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판결들로 일단락된 추미애 윤석열 대립 사태는 비록 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긴 했지만 그만큼 값진 교훈을 전해주었다. 근본 사태는 검찰이 비정치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정치 권력의 검찰 장악 시도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냈다. 이제 다수의 국민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주범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다. 개혁의 주체는커녕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들이 검찰개혁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코미디 같은 것이었다. 이 사태는 또한 검찰의 독립을 지금까지 정치권이 주장해온 제도개혁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검찰을 포함해 정치적 상호작용의 중심에 위치한 권력기관이 그 어떤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때로 직접적으로 때로 은밀하게 작동하는 정치 권력의 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은 세계 주요국의 역사가 웅변하는 사실이다. 당장 근본 추윤 사태는 검찰이 책임있는 독립을 제도화한 검찰 인사, 감찰, 징계 제도가 그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 정치적 수단으로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야당의 후보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해서 여당의 뜻대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개악한 공수처법이 제도적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정치적 독립성을 견지하면서도 검찰 스스로 권력 기관화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와는 무엇인가?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검찰의 변화는 외부로부터의 제도적 개혁에 앞서 검사 개개인이 내면화한 책무성과 소명의식, 이른바 규범성을 강화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검찰의 실질적 변화의 시작과 끝은 그 어떤 외생적 제도개혁에 앞서 검찰 구성원 개개인의 변화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검찰 자체의 개혁을 넘어 검찰 문제의 근원인 정치적 후견주의의 개혁에 기여할 것이다.
기득권 집단인 검찰 성원들에 의한 이러한 내생적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근본 사태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정치 권력에 맞서 검찰의 2천여 구성원들, 심지어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된 일원들까지 하나가 된 모습, 그리고 이를 지지한 법원의 결정들은 이러한 변화의 희망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산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국의 단일 시설로는 최다인 76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코로나19로 확진자가 사망한 사실이 어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장관 뒤늦게 부랴부랴 오후 2시쯤 동부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뒷북 방문이었습니다. 이 쏟아지는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30분 동안 비공개로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현장 내는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밖에서 이 대책만 논의하다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부구치소를 다녀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6시간이 지난 뒤 추미애 장관이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래저래 레임덕 상태에 빠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레임덕이라는 게 뭡니까?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야당이 비판하는 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당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문재인보다는 자기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이제 문재인은 지는 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추미애 장관이 추진했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이게 행정법원에 의해서 뒤집어진 뒤 16시간 만에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어제 동부구치소를 다녀온 지 6시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항명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추미애 장관을 재신임하라는 이런 글이 올라왔고, 민주당 내에서도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주장이 초선 의원, 김두관 의원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말리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경고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영은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추미애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찍어내라고 지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전면에 나섰던 추미애 장관조차도 이제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동부구치소의 이 76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 엄청난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것을 윤석열 탄핵, 윤석열 몰아내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걸 상기시킴으로써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자, 어제 하루 숨가빴던 추미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이 코로나 사태, 동부구치소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정말 최악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은 새벽부터 글을 올렸습니다. 안산 보호관찰소를 다녀온 소감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조두순과 관련해서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특별사면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정치인 사면이 없다는 건데, 기자들은 그것보다도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문제를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교정당국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 외에도 윤석열에 대한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래저래 추미애는 동네 북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천지 교회 때 그렇게 나대던 추미애가 이외에는 훨씬 더 규모도 크고
공적 기관에서 발생한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참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행동입니까? 자, 추미애 장관 어제 코로나 이 논란이 있는 동부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최초 확진이 있었던 지 32일 만입니다. 지난달 27일 구치소 직원이 확진이 됐는데 그 뒤 뭐 하다가 한 달이 더 지나서 부랴부랴 뒷북 방문을 합니까? 자, 최악의 코로나 사태의 감독기관인 법무부가 그동안 뭐 했습니까? 자,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찍어내기에 올인하느라 이런 중요한 사태도 소홀히 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자, 이 개인 유튜브에 전날 윤석열 총장 탄핵의 글을 공유하면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무색해 했던 그가 역시 또 정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반격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번에는 본인은 의견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석열 탄핵 글을 공유하는 데 그쳤던 추미애, 이번에는 아예 본색을 드러내놓고 대놓고 윤석열 총장의 판결을 한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자, 이 글은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를 인용한 이 법원,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부장판사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대신에 동부구치소의 집단 코로나 감염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과도 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고 원인도 이야기하지 않고 또 어제 뒤늦게 불거진 서울시와 법무부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돼서 본인이 사법 처리될 수도 있음을 감지하고 물타기를 한 걸까요? 아무튼 또 윤석열입니다. 기승전결 윤석열입니다. 자, 추 장관은 이 글에서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공개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아예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판사 출신 추미애가 법원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그동안 침묵하다가 11일 만에 글을 올렸을 때는 한 줄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는 다른 사람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꽤 길게 글을 올렸습니다. 참다 폭발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제가 추미애 장관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공포감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홍순욱 부장판사가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임의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가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는 이 글에서 이 점에 대해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사중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판단도 다수 있었다.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 대리인과 다수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자, 이 소송 대리인 이옥현 변호사 같은데 결국 패배했습니다. 패배자의 넋두리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법률가 의견?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일방적인 감정적인 주장입니까? 그러면서 법원 결정문 중 8쪽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여러분 판단은 어떠신지요? 또 선동합니다. 자,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가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고 또 윤석열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열받은 친문 열혈 지지자들이 지금 추미애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다시 기반을 삼아서 정치를 한번
분노의 정치를 하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눈맞게 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중순쯤 명예롭게 교체하려고 했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 그렇겠습니까? 정세균 민주당 등에서 반대해서 곧 사표를 수여한답니다. 그리고 추미애가 또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한테 뻔뻔스러운 거 도를 넘을 정도로 모질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도 그야말로 새 밑에서 상당히 마음이 착잡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조록현 안보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실상과 비리 낱낱이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 정보를 접하고 계시다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실망스러운 국면은 계속되고 있지만은 우리 야권의 국민들이 제대로 현 정권을 이 대안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비판해서 이 코로나 사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사실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진입한 지 일주일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3일까지는 일단 현재와 같은 수도권에서는 2.5단계, 그리고 지방에서는 2단계의 이 방역 지침을 그대로 끌고 가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동부구치소에서 이 확진자 추세가 대대적으로 지금 전국 교도소로 확산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구치소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송교도소로 최근에 이관된 수감자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동교도소에 있는 이 교도관들이 사표까지 내는, 휴가는 물론이고 그런 지금 현재 비상 국면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미애는 야말로 이 쇼 차원에서만 동부구치소를 갔다 왔을 뿐이고 바로 이어서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하는 SNS 활동에 다시 돌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SNS 활동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탄핵 분위기를 계속 켜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추미애예요. 이런 걸 본다면 추미애가 이제 어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이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29일 그러니까 30일, 본래 28일 날 바뀔 거다. 그러다가 아니다, 29일 날 바뀔 거다. 그러다가 아니다, 30일 날 바뀔 수도 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만 발표가 되더라도, 31일까지만 발표되더라도 정말 다행이 아닐까 할 정도로 이 추미애가 이 막바지에서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탄핵, 최대한도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추미애가 이 탄핵 국면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추미애의 이러한 이 최근의 공개적인 행보, 이 동부구치소에 특히 다녀온 이후 또다시 기승전 윤석열로 돌아갔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지금 코로나 백신, 우리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모더나 CEO한테 전화까지 걸어가지고 본래 우리가 이 3분기에 한 2천만 명 도수를 2천만 도수를 도입하게 돼 있는데 요거를 2분기로 땡기고 말이죠. 그리고 이 분량을 4천만 도수로 늘려서 도입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백신을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는 뭐 당연히 평가를 해줘야 되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많으냐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잘하는 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수준이 직접 말을 안 하더라도 대통령이 뭐는 잘하고 뭐는 못하는지 다 알 정도의 판단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문제는 여권이 그전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 맞는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 인식과 그리고 정부 당국의 태도 사이에는 상당한 갭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분나고 실망하고 열이 나가지고 밤잠을 못 자면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홍보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냐?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그동안에 이 방역 관련해서 정말 훌륭하게 일을 잘 해놨다. K방역에까지 성공을 시켰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장에서 청장으로 차관급 자리로 승진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뒤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그야말로 밤잠을 견뎌내가면서까지, 안 자면서까지 많은 이 고생을 한 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은경 이 본부장의 경우에는 금년도 이 타임지에
올해의 인문에까지도 올라간 사람이에요. 국제적으로까지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일관성 있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대통령이 좀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점수 따면요, 오히려 그 점수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백신 도입과 관련된 공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한테까지도 돌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도입이 되면 이거를 잘 활용해서 그야말로 이 방역 체계에서도 완전히 백신 도입, 백신의 접종, 그리고 이후에 예방, 모든 거에 완벽하게 대처했다. 전 세계에서 다시 1등이 가게 좀 해달라. 이렇게 공을 돌리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그런 노력과 이 공을 공유해야 되는데 대통령 혼자 독식하고 있어요. 겨우 정세균 총리 조금 공을 스스로 지금 밝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책임지고 백신이 못 들어와서 문제다라고 할 때는 백신 도입하는 것은 전부 질병관리청장의 소관이야. 이걸 가지고 청와대를 비판하면 안 돼. 법에도 그렇게 다 돼 있어.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정은경에게로, 그리고 청와대는 면책으로,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갔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양이 안 찼는지 이제는 백신 도입이 어느 정도라도 일단 실제적으로 그때 가서 2분기든 3분기든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는 그때의 일이고, 우선 내년 4월 선거가 급하니까 일단 확보했다고 선전하고 보자. 그리고 그 앞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깃대를 올리자. 그래서 떨어지는 지지율, 당과 대통령 올려가지고 내년 4월 선거에서는 이겨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 너무나 강하게 표출되다 보니까 말이죠, 이제는 국민들이 굉장히 식상해하고 실망스러워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러는 가운데 지금 미국에서는요, 노바백스 지금 현재 임상 마지막 단계 3상에 와 있다. 이런 이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능이라든가 유통, 부작용 면에서 지금 최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미국의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임상 3상 시험에 들어갔는데 이 백신이 성공적으로 이제 임상 시험을 모두 마칠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서도 SK에서 위탁 생산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한국도 이 노바백스 도입에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서 협상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에는 이 보관에서 굉장히 유리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모더나나 화이자의 경우에는 영하 20도에서 70도 정도의 냉동 보관이 돼야 되지만, 이 노바백스 백신은 영상 2도에서 8도 정도의 냉장 보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 사례도 훨씬 더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낫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이 전염병 예방과 그리고 이 차단 효과도 굉장히, 전염을 차단하는 이런 효과도 다른 백신에 비해서 상당히 큰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의 이제 끝판왕이 될 수 있는데, 이 노바백스 이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철저하게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어제부터 주한 미군 이 모더나 백신에 대한 이 예방 접종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인 가출사라든가 간호사에 대한 백신 접종은 보류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질병관리, 우리 국내 식약청, 여기에서 이 백신에 대한 임상 실험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 정부의 안전성 검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일단은 보류하는 걸로 불허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 얼마나 이게 좀 안일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해외 주둔 미군들한테 전부 백신 접종한다고 그러고 오래전부터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모더나에 대해서도 미국도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도 임상 실험이 미국의 식약청에서 최종적인 승인은 안 났지만은 식품의약국에서 말이죠, FDA에서 미국 FDA에서는 최근에 이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한 미군들도 이 백신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 내 동향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 차에서 사전에 여기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승인을 해줬어야 되는데, 주한 미군은 맞는데 똑같은 한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만 못 맞는다. 이게 얼마나 굉장히 잘못된 것이냐. 이런 비판은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철저하게 5인 이상 접촉까지 금지하면서 집합까지 금지하면서 이 코로나 확산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데요. 마포구에 말 많은 국회의원 하나 있죠. 정청래 과거 비서관 했던 사람이 현재는 구의원, 기초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시민에 의해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28일 저녁 11시쯤에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 있는 한 파티룸에서 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모임을 가졌던 이 모임이 인근을 지나는 시민의 신고로 적발이 됐어요. 왜냐하면 음악 소리가 많이 들리고 말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시민이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정청래 의원이 전 비서관이 여기에 딱 끼어 있어요. 이것이 여권 내 민낯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민정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얘기인데요. 고민정 의원은 관내에, 본인의 선거구 관내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래서 이것도 시민 신고로 이 광진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경찰에서 관련 내용을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게시문에는 뭐라고 들어가 있느냐? 이 현수막에는 이 고 의원의 이 고민정 의원의 이름과 사진이 명시되어 있고요. 코로나 백신 4,400만 명 접종 물량 확보, 코로나 민상 예산 558조 원 통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관할 단체장한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정부 방역을, 즉 문재인 대통령 홍보하는 거잖아요. 사실상은 현수막을 통해서 불법을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관해서 이 신고자를 자처한 시민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라와 있다고 그래요. 뭐라고 올라와 있느냐?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어찌 이런 기본적인 법률 하나 지키지 아니한 것인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저 현수막을 통해 정부 방역 성과를 홍보하기에 급급하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차 대유행이 유행이 되고 올 우려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이 상황에서도 이 황당하게 서울시에서는 대북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그래요. 이 대북 사업 누가 만든 겁니까? 결국은 박원순이가 만드는 거죠. 박원순 시장이 어느 누구보다도 이 북한과의 접촉, 교류,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더 강하게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박원순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평양하고 이 감염병 공동 대응하겠다는 거, 또 개별 관광을 활성화하고 올림픽 공동 유치하자는 거,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 판국에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본다면 서울과 평양 전략적 도시교류협력 추진계획 4대 분야 15대 과제에 관해서 지금 연구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평양과 전략적 도시교류협력 추진계획은 생활협력, 사회문화, 경제개발, 기반조성 등 4대 분야 15대 과제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내용은 2016년도 11월에 박원순 시장이 발표했던 이 도시교류협력 방안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더 발전시킨 건데요. 이 15대 과제 중에는 국민 정서에 반하거나 또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논란이 될 만한 내용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미 김정은이는요, 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아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이 코로나 방역에 소홀히한 그런 이 기관장들, 고위 이 당뇨, 그 다음에 관료들을 엄중히 그야말로 이 숙청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한국 쪽과의 이런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것이 붙어 오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러한 교류 협력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것, 그 자체도 우리 국민 정서, 서울시민들의 생각과 얼마나
동떨어진 그야말로 탁상 행정을 펴고 있는지, 누가 배후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교류 사업을 압박을 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지조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언론에서 집중적인 취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견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경찰에서는 이 박원순 시장 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29일 날 불기소 의견, 즉 공소권 없다, 이렇게 수사를 종료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여성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신지혜 한국여성 정치 네트워크 대표가 이게 나라냐, 분노스러워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5개월 동안 이 사건 TF팀에 붙은 경찰이 46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인원이 도대체 뭘 조사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러한 성비위를 포함한 조직 내 비리를 누가 앞으로는 감히 제보하겠느냐, 이러고 있고요. 또 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 연대체, 서울시장 우의력 성폭력 사건 공동 대응도 성명문을 내고 이렇게 공소권 없다, 이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지만은 수차례 피해자가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을 경찰이 참고인 조사한 것, 피해자가 사용했던 핸드폰들을 제출하여 포렌식 조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발표라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드디어 재가를 해서 29일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30일부터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또는 확쏘기 방송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우연이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오늘 밤 심야 방송을 마치고 내일 아침 또 일어나면 추가적으로 또 중요한 뉴스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조수진 의원이 이용구 사건과 관련해서요, 정말 서장만 안 했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경찰의 축소 은폐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수진 의원이 제기하는 내용은 이 법제사의 국회 법사의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제공받았어요. 이 제공받은 결과 서너 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사 종결 결재자가 형사과정으로 돼 있는데, 사건 기록에는 형사과정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기자간담회에서 김감용 경찰청장은 서장까지 알고 있다가 종결했다,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형사과장이 사건을 서장한테까지 보고했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구 차관 신분을 당시에 경찰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김감용 경찰청장은 변호사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으로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라는 것만 알았으면 인터넷에다가 네이버에 이용구 변호사 이름만 쳐봐도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인물이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아니 그럼 변호사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어요? 변호사. 이것도 추가적으로 파악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